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길어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36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실은 뭐 예고 주제는 애완동물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만부교 사건에서 낙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애완동물 얘기를 또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 최근에 이제 뭐 베스트셀러 작가 신경숙 씨 표절 의혹이 이제 불거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예정을 좀 바꿔갖고 일단 급한 불 좀 먼저 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표절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역사 속에서 과연 표절을 어떻게 봤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선조에서 사실 불세출의 여류 작가라고 계셨잖아요. 헌안설원 그 표절 문제가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그 문제를 살펴보기도 하고 또 과연 헌안설을 헌이 과연 표절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또 정말 억울한 건지 한번 그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신경숙이 표절 문제가 나왔는데 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한두 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뭐 한국 문단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문단 권력이니 뭐 작가 양심이니 뭐 하여튼 뭐 갖가지 이야기가 본물처럼 뭐 튀어나오고 그러는데요. 뭐 사실 그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는지 문단이 그래서 굉장히 참 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그런 생각은 전 들어요. 그 문단에 언론하는 분들이 과연 뭐 하고 계신지 뭐 전혀 이야기를 안 내놓으시고 그러는데 사실 언론하는 분들이 한 번씩 어르신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정리도 좀 되고 또는 앞으로의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도 뭐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뭐 어쨌든 문단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주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역사에서는 표절을 어떻게 봤어요? 우리가 이제 한자를 보면은 표자가 훔치다, 도둑질 뭐 이런 소리가 있고요. 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훔치다. 그리고 남몰래, 살짝 이런 뜻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보면 훔치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또 예전에는 이 저 표절이라는 말이 남의 땅을 침략한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여말선초의 대문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자이기도 한 권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하나의 시를 썼는데 왜구들의 침략 관련해서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외놈들의 품성이 워낙 완악해서 가만가만 이웃나라를 침략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표절, 침린, 경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침략하는 행위를 표절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남의 글을 도둑질하는 것도 표절이라 한 거겠지요? 네, 물론입니다. 그 이게 성호사설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세상에 표절하는 짓을 똥 묻을 수치로 여겼다 뭐 이런 그 표현이 나오고요. 송시열은 붓과 혀를 놀려 표절하는 것은 유교의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역시 도둑질을 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이죠. 아까 표절 이야기 하시면서 헌안설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헌안설원이라는 분이 누구인지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서해 류성룡이 헌안설원을 극찬했었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풀어갈까 봐 하는데요. 1590년이니까 그 헌안설월이 죽은 지 1년 뒤의 얘기거든요. 그 남동생 허균이 그 요절한 누나의 시집을 편찬하기 앞서서 유성룡한테 달려가서 이제 발문을 좀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유성룡이 그 시를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안 읽고 뭐 발문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탄을 했다 그럽니다. 아, 이건 너무 기이한 일이다. 그러니까 기이하다는 게 이제 그 이제라고 다릴리 자를 쓰는데 그 다릴리 자가 뛰어나다, 기이하다, 참 뭐 특출나다 뭐 이런 그 뭐 이상하다까지도 표현이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는 부인의 말로 쓴 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빼어난 시라서 그렇다는 말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씨 집안에는 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많냐 이렇게 감탄을 했다는데 그 당시에 그 이조판서를 지는 허성, 그다음에 대문장가였던 허봉, 그다음에 뭐 헌안설월 그리고 뭐 동생이 허균이지 않습니까? 당대 이제 풍우나 그래서 당대의 제사들이 다 허씨 집안 형제 자매 남매라 이거죠. 그래서 그 이 유성룡이 헌안설원의 시를 두고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말과 그 말의 뜻이 허공의 꽃이나 물속에 비친 달과 같아서 맑고 영롱하다. 그리고 눈여겨 볼 수가 없다. 열사의 기풍도 있고 세상에 물든 자국도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한나라 위나라 당나라 전성기를 성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시기에 아주 유명한 시인들과 겨룰 수 있거나 혹은 오히려 뛰어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극찬이네요. 근데 류성룡이 허균에게 한마디 더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정말 보배처럼 간직해라. 그리고 그것을
그 허난설원의 시죠. 그러니까 네. 그 한 집안의 말로 간직하고 반드시 후세에 전하라라고 해서 거기 허균한테 신신당부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얼마나 대단했기에 그렇게 극찬했을까요? 이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성이라는 뭐 당시의 그 어떤 신분의 한계 이런 걸 뛰어넘어 가지고 중국에까지 이제 중국도 이제 명나라뿐만 아니라 청나라 때까지 네. 그 필명을 아주 떨쳤던 그 조선의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대표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난설원이 활약했을 때는 조선 중기니까 여성이라는 신분이랑 한계가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허난설원이 태어난 때가 이제 1563년이니까요. 네. 그 당시에 뭐 여자에게는 이름도 없었고 재주가 없으면 오히려 덕이다 뭐 이런 게 또 칭찬을 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씨 집안에서는 그렇진 않았나 봐요. 이제 특히나 그 난설원의 둘째 오빠 허봉인데 허봉이 여동생의 재능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죠. 여동생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다면서요. 예, 그랬다 그럽니다. 그 자기가 아꼈던 두율 시집, 그러니까 네. 두보인데 두보 시집을 주면서 내가 보물처럼 간직하던 시집을 너한테 주니까 한번 읽어봐라. 이제 너는 두보의 소리가 너의 손에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빠 허봉이 여동생을 두보하고 비교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최근에도 뭐 가족들은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이 높이 평가하게 되잖아요. 여동생 아리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여동생을 통해서 두보의 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 이런 거니까 얼마나 또 여동생을 믿고 재능을 또 알아봤겠어요. 근데 허난설원이 그렇게 대단했어요. 오빠가 과대평가한 건 아닐까요? 예, 뭐 엄마가 보통 보면 자기 아들이나 딸 보통 다 천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동생도 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허난설월이 8살 때 지었다는 광안전 배곡루 상량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실전은 안 됐지만 그 중국에서부터 이제 그 거꾸로 이게 허난설월이 지었다고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것이 이제 그 소문이 나가지고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죠. 문학적 재능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난설원은 뭐 여느 양반가 교수처럼 평범하게 결혼을 했잖아요. 언제 결혼했는지는 사실 안 나오는데요. 보통 네. 그 조선의 여성들이 15살쯤 돼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래 보니까 아마도 15살쯤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은 안동 김씨 집안인데 김성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부 금술이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글도 나와 있습니다. 남동생인 허균이 네. 나중에 이제 그 매형이죠. 자형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김성립의 댐댐이 그다음에 이제 누나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매형 김성립은 경사 그러니까 무슨 사서 삼경 뭐 이런 거죠. 예. 읽을 때 혀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잘 못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생전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제사를 모실 아들도 없구나. 아름다운 구슬이 깨졌으니까 슬픔이 끝이 없네 이렇게 아주 애달파 있다 그럽니다. 근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중국에까지 별의별 소문과 억측이 펴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허난설월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을 가슴속에 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죠. 그 남성이 누구예요? 다름이 아니고 그 당나라 대표 시인 두목이라는 분인데요. 왜 이런 소문이 퍼졌냐면 허난설월의 호가 경번당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시가 퍼졌다는 거예요. 즉 난설원이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해서 이런 시를 지었다. 이 시가 뭐냐면 인간에서는 빨리 그 김성립과 사별을 하고 지하에 가서 영원히 두목을 따르리라라는 그런 시를 지었다는 건데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호를 갖다 경번당이라고 지었다는데 이 두목의 호가 바로 번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치 경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숭배하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경번당이라는 거는 번천을 그러니까 두목을 숭배하고 사모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허난설월이 빨리 죽어서 지하에 있는 두목에게 가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게 이런 소문이 중국에까지 퍼져갖고 거의 그 중국의 모든 시집에서 경번당을 허난설월의 호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던 거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선에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조선 후기 문신 이규경이 쓴 오주연 문장 전상고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경번당의 호라는 게 허난설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왜 치욕이라고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선 사회인데요. 다른 남자를 품에 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번당이라는 게 허 씨가 스스로 붙인 호가 아니다.
천박하고 경솔한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다. 어찌 젊은 여자가 아무리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기로서니 다른 세대의 남자를 사모하여 혹까지 만들 수 있었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허난설원으로서는 모욕이다 이런 소리죠. 어쨌든 대단한 분이네요. 근데 보통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일찍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뭐 그걸 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난설월이 23살에 그 고향인 강릉에 내려와서 시를 짓거든요. 네. 그 시 안에 보면은 뭐 운명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파란 바닷물이 구슬바다에 넘나들고 파란 난새가 채색 난새와 어울렸다. 연꽃 27송이가 붉게 떨어지니까 달빛 서리 위에 차갑기만 해라.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허난설원의 운명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연꽃 27송이라는 거죠. 그게 붉게 떨어진다는 시기가 네. 이게 27살에 요절한다. 뭐 이런 뜻이 음. 담겼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이 사전에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죽었다는 거죠. 이 시기를 둘러싸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허난설원의 그 사생편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한 무방에도 무방한 네.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경란이라는 그런 여류 시인인데요. 이 시인이 원래는 그 조선인 역관, 그 통역관이죠. 그 남자하고 중국인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여자는 자기 스스로 난설원의 환생이라고 여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허난설원을 경모하고 호도 소설원이라고 했다 그러고 그 허난설원의 시 123편이나 차원이라 그래서 이제 남의 시를 원작을 해서 네. 그대로 문자를 달고 시작하는 그런 그 시작하면서 짓는 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차원에 쓸 정도고. 근데 이제 이 경란이라는 여인이 27살이 되니까 나도 역시 난설원처럼 올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다 그럽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삼구지참이라 그럽니다. 삼구라는 게 이제 삼구 27이라잖아요. 그래서 그 삼구 27, 그래서 27살, 27살에 죽는다는 예언, 참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 해가 지나도록 죽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란이라는 여자가 장탄식을 내뱉으면서 아 나는 평범한 여인이구나 해갖고 아주 괴로워했다 그러는 거죠. 정말 대단한 광팬인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런데 허난설원은 죽기 전에 알 수 없는 유언을 남겼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쓴 저작들은 모두 불태우라라는 음. 유언을 남겼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난설원의 시들은 뭐예요? 예, 이제 그 누나의 시를 좋아했던 동생 허균이 엮은 거죠. 허균이 이제 난설원보다 6살 미친데요. 누나의 네. 유고를 모으고 또 재주가 비상한데 그 이 두뇌가 좋아가지고 네. 외우는 그 능력이 엄청났다 그래요. 그래서 음.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시들을 그냥 정리해가지고 그 난설원 집을 펴냈다 그러는데 이 허균의 기억력이라는 건 대단했다 그럽니다. 그게 언제 출간됐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그 유성룡이 발문을 써준 게 1590년이라 그랬는데요. 직후에 이제 그 임진왜란 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정식 출간은 좀 미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정류재란이 뭐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명나라 사신의 일원으로 조선에 이제 온 사람이 있었는데 오명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허균에게서 허난설원의 시 그리고 이제 다른 신라에서 조선까지의 시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이 시선을 하나 펴나는데 그게 조선 시선이라고 그럽니다. 네. 1599년에 이제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허난설원의 시가 중국에서 유명세를 조금씩 타기 시작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네. 허난설원의 시집 그러니까 난설원 집은 그로부터 9년 뒤 1608년에 출간된 거고요. 그러면 그 난설원 집이 나오기도 전에 중국에서 이미 허난설원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네요. 예, 그랬던 거죠. 1606년에 조선을 방문했던 그 명나라 사절단이 하여튼 뭐 앞다퉈서 난설원의 시를 좀 구해달라고 허균에게 부탁을 했다 그러는데요. 당시에 네. 이제 그 사절단을 이끈 사람이 주지번이라는 사람인데 그 난설원의 시를 읽고서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러고 허균이 이제 조금 있으면 간행될 난설원 집에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네. 주지번이 써줬다 그러고 그 난설원 집은 이제 그가 죽은 지 19년 만에 남동생인 허균의 노력으로 간행이 된 거죠. 그게 1608년이라고 그럽니다. 이 난설원 집 출간 계기로 중국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됐다면서요. 예, 그리고 뭐 조선에 오는 사신들은 너도나도 이제 그 난설원 집을 좀 구해달라 아우성을 쳤다 그러는데요. 명나라의 유명한 문인들도 조선으로 가는 사신단이 있으면 뭐 청탁을 해가지고 제발 그 시집을 좀 구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러죠.
근데 난설원의 시를 이후 중국에서도 많은 문인들이 재편집했다면서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출판사마다 앞다퉈 갖고 뭐 아기다툼 벌였겠죠. 그 예. 대표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 그 뭐 난설원 시를 무단전제했다 그럴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갖고 출간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정말 대단한 인기였던 것 같은데 그 중국에서는 허난설원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이 나중에 좀 나오겠는데요. 허난설원의 시를 표절이라고 나중에 비난을 하는 예. 명나라 열조 시집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난설원의 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명나라 문사들은 뭐 기이한 것만 찾아다니다가 한갓 외방 오랑캐 여자 그걸 허난설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손에서 나온 시만 보고 놀라고 찬탄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음. 나옵니다. 극찬 릴레이가 계속 펼쳐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난설원의 시가 이제 164수나 이제 수록이 됐는데 긍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예. 편찬자인데 그 반지긍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조선의 군신들도 그녀보다는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군신들이라는 건 이제 남자 문인들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난설원은 해녀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여자일 뿐만 아니라 천인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그 이 사람이다. 하늘에 내린 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글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인가 뭐 이렇게 아주 감탄사를 연출했다 그러고 명원식이라는 시집에서는 아예 그냥 허난설원을 여도사다 이렇게 네. 이제 표현을 했다 그러고 고급 여사라는 책 보면 어려서부터 사서를 공부를 했고 유계를 통달했고 7살 때부터 붓을 들면 곧 문장이 됐다라고 해서 아주 극찬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저명한 희곡가 탕현조의 감탄사를 이용을 하면서 이게 그 우연히 난설원집을 읽었는데 내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됐다. 이역 그러니까 이게 오랑캐 땅이라는 거죠. 네. 이역에 이처럼 출중한 여인이 있었단 말인가라고 아주 찬탄을 했다 그러는 거죠. 정말 중국이 허난설원 씨에 열광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류 열풍에 네. 뭐 저리 가라 뭐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1652년 난설원집이 출간된 지 44년이 지났는데 예. 그때 이제 표절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이 중국 강남의 기녀 출신이에요. 근데 역시 여류 시인인데 예. 면서 이제 화가고 유여시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유여시는 그 남편 전겸익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열조 시집 아까 얘기했던 예. 평전을 쓰게 되는데요. 허난설원의 평전을 쓰게 되거든요. 약간 소전이라 그래갖고 네. 약간 좀 다루는 건데 이게 이제 후처였거든요. 전겸익의 후처가 된 여자인데 뭐냐면 허난설원의 시는 표절이라고 단정을 해요. 그러면서 네. 원작자를 숨기고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고자 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명나라 문인들을 맹비난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컨대 뭐냐면 그거예요. 예, 내노라 하는 명나라 문인들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오랑캐 여인의 글솜씨에 반해가지고 이게 뭐 원작자가 누군지 표절 여부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서 열광을 했다. 이게 무슨 꼴이냐. 그리고 이 난설원의 시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당나라 시인들의 식구를 본따서 지은 것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 허난설원의 표절 파문이네요. 예. 조선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열조 시집이라는 게 당시에 중국의 대표 시집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문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조선에서도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특히 이제 허난설원과 동갑내기인데요. 네. 1563년생인데 이수광 우리가 지복유설로 많이 알려지는 예. 분이잖아요. 그분이 지복유설에서 난설원의 시는 근세 규수 가운데는 으뜸이다. 뭐 이게 일단 전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두세 편을 제외하고는 다 위작이다. 그리고 그가 뭐 8살 때 지었다는 아까 얘기했던 상냥문 예. 이거는 이제 그것도 역시 허균 등이 합작해서 쓴 것이다라고 이제 폄훼를 합니다. 근데 허난설원 동생 허균, 이 허균을 문제 삼는 평론도 많았다면서요. 그 지금 저 이수광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김만중 우리가 뭐 서포 만필로 잘 알려진 김만중도 역시 또 난설원을 칭찬을 합니다. 뭐냐면 천부적인 지혜는 매우 특출나다. 그렇지만 그 동생 허균이 그 난설원의 시집에 명성을 첨가하려다가 표절을 저질렀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네. 그러면서 허균이 원나라 명나라 시인들의 좋은 글귀 중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그 시를 뽑아가지고 허난설원의 시집에 첨가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지만 그것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이건 마치 도둑이 그 나쁜 말을 도둑질해가지고 소나 말을 도둑질해가지고 다시 그 마을에 판 것이 아니냐.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절 시비는 오랫동안 논쟁이 됐다면서요. 뭐 지금도 이제 설왕설래 하고 있으니까 이제 400년 이상 된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헌안설은 뭐 그 후에도 이제 비난을 계속 받습니다. 홍만종 뭐 이 시와 총림이라는 데서 뭐라 하냐면 이게 헌안설의 시는 뭐 한편을 보면은 네. 5구 6구를 보니까 중국 사람의 구절과 한 글자도 틀린 게 없다. 마치 산채로 집어 삼킨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게 네. 되고 이덕무 우리가 알려져 있는 실학자 역시 헌안설어는 중국인인 그 전겸익 아까 얘기했던 유여시 등에 의해서 이 표절 흔적이 폭로됐다. 남의 작품을 표절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교훈을 남겨줄 것이다.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진짜 표절 맞아요? 어느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몇 가지 시를 보면은요 표절 의혹을 제기할 만합니다. 요즘에 그 표절 의혹 제기를 하면은 출판사나 작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표절한 게 아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저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네. 제가 본 건 아니니까요. 예. 어쨌든 그 시의 교절을 이제 말로 비교하는 굉장히 어려워서요. 제가 그 블로그하고 이제 인터넷 기사나 우리 기사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써놨거든요. 예. 비교해가지고 쓰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블로그의 텍스트 기사를 보면서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의 논문이나 책을 보고서 제가 그대로 이제 그 인용을 해갖고 비교를 해놨는데요. 그걸 보면 이제 헌안설이 몇 구절에서 당나라 시를 뭐 구절을 좀 따온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은 물론 완전히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그 이수광이 현안설원의 표절 의혹을 제기한 부분 어때요? 이 또한 말로 표현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 이수광은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난설원이 명나라 시의 한 구절을 점화했다고 얘기를 해요. 점화. 예. 점화라는 게 점철화금이라는 소리인데요. 표절과는 뭐 전혀 다른 건데 철에 이제 뭐 어떤 이게 점이나 이런 걸 이렇게 가해가지고 금으로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표절과는 좀 다른 환골 탈태와 비슷한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점화가 표절과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지 한번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안설원은 이제 계속 표절 작가라는 비난을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표절의 기준이라는 게 이제 당시에도 논쟁의 중심이 됩니다.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명나라 시대에는 이 당나라 시, 그러니까 당시에 대한 복고바람이 거셌었거든요. 예. 그래서 모방과 표절이 유행했던 시절이라 그럽니다. 뭐 이런 말도 나왔다 그래요. 표절의 바람이 부니까 1만 명의 사람의 입이 한 소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당시에 그 16세기 그 대학자 문인인데 계곡 장위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대 문장의 폐해는 모두 명나라 문인들에게서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근본은 망각하고 뭐 다 표절했다. 예. 그림자를 쫓아다니고 메아리만 찾아다녀서 껍데기만 벗기고 살점만 발라낸 그 거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천편일률적인 글이 됐다.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표절의 기준 그리고 한계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면서요. 예, 그랬습니다. 단순한 모방이냐 아니면 뭐 옛사람의 글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 창작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작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표절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예, 청나라 시인 오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옛 시인의 시구가 매우 많아서 뒷사람에게 서로 같은 구절이 있기 마련이다. 어찌 예전의 시구를 다 살펴서 피해가며 지을 수가 있냐. 네. 자기만의 뜻을 나타나는데 우연히 같아지는 것을 따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청나라 뭐 역시 마찬가지 손도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옛 시인의 시를 많이 외우는데 오래 지나다 보면 어쩌다 기억을 못해서 그걸 자기 것으로 알고 쓰는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조선의 서거정도 비슷한 말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서거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 시인의 시를 읽는 것이 무르익어 가지고 덜어는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되는 게 있다. 이것은 시인에게 흔히 있는 일이다. 어찌 남의 시를 표절한 것이라 욕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헌안설원의 표절 논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뭐 역시 무자르듯이 잘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녀를 위한 변명거리 한 개 정도는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변명일까요?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그 옛사람들의 그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거. 근데 뭐 많이 배운 거니까 그 중에 이제 최근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솔직하게 네. 예전에 내가 습작한 거였는데 혹시 모르고 표절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사과를 했다 그러면 혹시 모르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되는 이번에 건데요. 그랬죠. 예,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변명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사실 또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허난설월이 사실은 유언 그랬잖아요. 내 저작들은 모두 불태워라 라는 유언을 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허난설월은 본인이 자기 시를 가지고 시집을 내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시집 내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태워라 그랬잖아요. 더구나 이제 뭐 그렇게 펴낸 책으로 뭐 돈을 벌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과거 시험 보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 중에서는 어릴 적부터 이제 선인들의 어떤 시작 이걸 가지고 지었던 습작 시 같은 게 좀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 뭐 당나라 시 같은 것도 모방해 갖고 습작하고 난 다음에 그걸 또 창작의 단계로 이제 넘어갔을 거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뭐 그런 데다가 명나라 시대 아까 얘기했듯이 당나라 시 당시에 대한 향수가 짙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를 배우는 사람들이 시를 배우는 모범으로 이제 옛 사람의 글귀를 빌어 가지고 새로운 뜻과 이미지를 창출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네. 하고 그러는데요. 허난설원도 결국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훗날 이제 뭐 표절이다 이래가 손가락이 당했던 시 중에서는 상당 부분 어릴 적 습작 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난설원 집은 허균이 엮은 거잖아요. 허균의 영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난설원 집에 허균의 기억으로만 아까 얘기했던 예. 복원된 시가 있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허균의 입김, 뭐 자기 생각이 잠깐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허균이 후에 역적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죽은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설원 집이 편찬된 다음에 불과 10년 만에 1618년에 이제 대역죄로 예. 극형을 받거든요. 그래서 허균에 대한 어떤 증오감 이런 것이 이제 표절 논란을 어떤 더욱 부추기지 않았을까. 어저께쓰면 이제 김만중이 아까 얘기했듯이 남동생 때문에 흠을 당했다라고 이제 안타까워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정리하자면 허난설원은 죄가 없다. 뭐 이 시를 쓸 때부터 당나라 시를 왜 끌어다 썼냐라고 예. 비난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시집을 출간한 뒤부터 이제 표절 문제가 그렇죠. 뭐 예. 대두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허난설원한테 죄를 물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 죽은 뒤에 제기된 어떤 표절 의혹, 뭐 이거 뭐 사실 이 요즘처럼 그 이 조선과 중국의 독자들 앞에서 네. 뭐 입장 표명을 할 기회도 못 얻었지 않습니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잖아요. 네. 뭐 그런 게 사실이라도 치더라도 임 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난설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상황과도 완전히 다르네요. 네. 지금 신경수 씨 논란하고도 완전히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네. 어떻게 봐야 될지는 뭐 판단에 맡기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죽은 허난설원의 표절 의혹을 두고 어떻게 수백 년 동안 논쟁이 계속됐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그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신경숙 씨 표절 의혹을 둘러싸고 이제 새삼스럽게 문단 권력 이야기도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평론의 부재, 개탄하는 네. 목소리 나오고 뭐 이런 뭐 제대로 된 비평이 있었니 없었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과 비교를 하게 되면 허난설원을 둘러싸고 제기된 논쟁 이건 사실 굉장히 수백이 된 지속이 됐으면서도 어쨌든 건강한 논쟁이 아니었을까. 네. 뭐 본인은 없었지만 뭐 그런 논쟁이 뭐 계속됐다는 거는 좋은 음. 현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허난설원은 이렇게 혹독한 표절 논쟁을 뚫고 천재시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네요. 예,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혹독한 비평의 뭐 십자포와 자기가 항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 작품을 그래도 사랑하는 이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1695년이니까 그 표절 의혹이 상당히 제기가 됐던 그런 네. 때거든요. 이게 청나라 황제가 그때 강희제라는 사람인데 조선에 이제 사신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 네. 하냐면 그 조선 고금의 시문과 동문선 그리고 난설원 집 그리고 최치원, 김생, 안평대군 뭐 이런 필적을 가져오라는 어떤 특명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 동문선이라는 게 뭐냐면 서거정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역대 그 시문 중에서 가려 뽑은 네. 그런 시문집이에요. 그 동문선과 별도로 특별히 난설원 집을 갖고 오라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반열에 같은 반열에 또 최치원, 김생, 안평대군 뭐 이런 분들의 필적까지 갖고 오라는 거죠. 네. 거기 견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허난설원의 시가 중국에서는 지금의 한류 이상으로 중국 황제까지도 그 매혹시킬 만큼 아주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난설원의 표절 문제를 뭐 살펴보면서 네. 사실은 지금까지 제기된 그런 어떤 그 최근에
표절 문제를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보고 네. 그 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이분법 말고 한 번쯤은 진지하게 한번 모든 걸 오픈해놓고 이게 생각해봐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